영화평론가 은지원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소피아 코폴라 감독의 2017년 영화 매혹당한 사람들은 칸 영화제 감독상 수상을 비롯하여 많은 얘기거리를 남긴 작품입니다. 소피아가 대부, 지옥의 묵시록 등 영화사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 작품을 연출한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딸이라는 점과 그의 어머니 엘레노아 코폴라 또한 2016년에 파리로 가는 길로 극영화 감독으로 데뷔하여 코폴라 일가가 감독 가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더불어 회자됩니다. 무엇보다 2017년 소피아 코폴라의 매혹당한 사람들이 1971년 돈 시겔 감독의 같은 제목의 영화 리메이크작이란 사실이 가장 많이 거론됩니다. 마지막 얘기거리와 관련하여 영화 애호가들은 간단하게 두 작품 중 어느 작품이 더 나은가를 따지려 들지만 두 감독 모두 내로라 하는 수준의 작가인 만큼 두 영화에서 우열을 가리려 들기보다는 취향의 차이를 확인하는 게 현명한 감상법이지 싶습니다. 젠더 감성의 문제. 두 작품의 차이는 확연합니다. 감독의 성이 다르다는 사실은 여러모로 상징적입니다. 1971년작에서 남성성이 물씬 풍긴다면 2017년작에서는 여성성이 전편에 우러납니다. 흔히 도식적으로 대상화와 주체 이런 틀이 선호되는데 여기서도 이러한 용어를 준용하여 극의 전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1971년작과 2017년작에서 모두 동성애 코드가 살짝 엿보이지만 이 영화에서 동성애는 주변화하여 주목거리가 되지 못하고 일대다의 이성애가 전인하게 영화를 끌어갑니다. 일대다에서 일에 초점을 맞춘 건 예상대로 1971년작이고 2017년작에서는 다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굳이 확인하고 넘어가자면 일은 남성이고 다는 여성입니다. 시작 장면의 대비가 극명합니다. 스토리가 전개되기 전의 영화적 도입부는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남군 소녀와 북군 병사의 만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71년작에서 북군 병사 존 맥버니 상병 역을 맡은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부상당했지만 꼿꼿이 선체로 벗었다는 소녀에게 발견됩니다. 반면 2017년작에서는 존 역의 콜린 파렐이 부상당해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됩니다. 1971년작에서 이스트우드는 처음에 소녀를 내려다보았지만 2017년작에서 파렐은 애초에 소녀를 올려다보게 됩니다. 1971년작이나 2017년작 모두 극중에서 명백히 병사가 소녀에게 발견되었지만 1971년작의 이스트우드는 분위기상으로 마치 자신이 소녀를 발견한 듯 행동합니다. 소녀 입장에서는 병사를 쳐다보다가 내려보는 것으로 두 작품 사이에 분명한 시선의 변화가 목격됩니다. 이스트우드는 들것에 실려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에 포획되어가는 가운데 일종의 양키식 유머라고 할까 예쁜 남군에게 항복 의사를 표시합니다. 시쳇말로 정신승리 또는 흔히 말하는 양키식 유머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장면은 동시에 부상당한 북군 남자 이스트우드의 항복이라는 유머가 가미되었고 약식이긴 하지만 병사로서 합당한 전쟁의식을 수행하기를 잊지 않았다는 남성성 또는 주체의 구현이기도 합니다. 그는 영판 남자이고 남루한 순간에도 당당한 주체입니다. 1971년작에서는 이스트우드가 항복한다, 서렌더로 이처럼 주체적으로 선언하는 반면 2017년작에서 파렐은 포로 프리즈너로 받아달라고 여인들에게 간청하게 됩니다. 항복은 내가 즉 남성이 하지만 포로로 받아들임은 상대 즉 여성이 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2017년작은 처음부터 1971년작을 전복합니다. 즉 남성에게 동사가 명사로 전복되는 현상이 출현함과 동시에 여성에게 동사가 위임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같은 전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1971년작을 보고 2017년작을 만들었으니 당연히 그 전복은 전적으로 소피아 코폴라 감독에게 속합니다. 1971년작에서 마지막 장면의 주역 또한 예상대로 남성인 이스트우드입니다. 독버섯 요리로 독살당한 이스트우드의 시신은 전으로 포장되어 집 밖으로 버려집니다.
시겔 감독은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주검인 채 집 밖으로 버려지는 주인공의 마지막을 고정점에서 멀어지는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2017년작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역이 여성들로 바뀐 건 너무 당연합니다. 코폴라 감독은 여성들의 버리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 카메라로 하여금 그들을 따라다니며 찍게 하고 집 밖에서 집 안의 여성들을 보여주며 영화를 끝냅니다. 시겔이 이스트우드가 버려지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코폴라는 니콜 키드먼 등 여성들이 합심하여 시체를 버리는 데에 더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을 위에서 아래로 앵글에 변화를 주지 않으며 고정한 상태로 시겔이 찍었다면 코폴라는 앵글을 바꿔가며 수평으로 찍습니다. 관객에게 제시되는 시겔의 시선이 남자 주인공의 부당한 몰락을 암시한다면 코폴라는 명백하게 여성 주인공들의 능동적 대응을 보여주는 시선을 제시합니다. 시선 처리의 대비는 스크린 안과 밖에서 동시에 목격됩니다. 병사가 독버섯 요리를 먹고 쓰러지는 장면에서 이스트우드가 벌떡 일어나 분노의 시선으로 여성들을 내려다보는 모습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는 여성들은 차마 그의 눈길을 마주대하지 못합니다. 독살에 공모한 그들은 눈을 내리깐 채 그의 시선을 회피합니다. 이스트우드는 식당 밖으로 나가 혼자인 채로 화면 밖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반면 파렐이 죽을 때는 함께 식사하던 여성들이 담대한 눈길로 병사의 시선과 맞짱을 뜹니다. 부딪히는 두 시선 사이에 높낮이가 없습니다. 파렐은 여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식당 안에서 벌렁 나자빠져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파렐을 카메라는 위에서 잡습니다. 여성의 시선입니다. 본의의 성욕과 설명되어야 하는 성욕. 영화 매혹당한 사람들의 주요 모티브는 성욕입니다. 혹은 이성애의 리비도, 즉 흔히 말하는 이성에 대한 사랑이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 섹스는 아닙니다. 섹스는 불완전한 형태로 단 한 차례 애매하게 등장합니다. 한 남자와 여러 여자 사이의 성적 긴장이 또 다른 긴장 혹은 적대로 전면 배치되기 전까지 영화를 지배합니다. 시작부터 중반 이후까지 영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성적 긴장이 끌림의 서정이라면 결말 부분에 드러난 적대는 내침의 서사라고 할 만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기본 형식이긴 합니다. 부언하면 서사적 서정으로 시작해 서정적 서사로 끝나는 가운데 앞의 P 수식어 서정과 뒤의 수식어 서정은 동일한 듯 판이합니다. 또는 판이한 듯 동일합니다. 끌림의 서정을 유발하는 일반적 형식인 긴장의 동의는 성욕인데 짐작할 수 있듯이 두 작품에서 다르게 설정됩니다. 1971년작에서 여성들의 성욕은 철저하게 설명되어야 하는 것으로 표명됩니다. 한 남자를 두고 경쟁 관계에 돌입한 나이 많은 순서로 세 여자의 성적 욕망은 매우 친절하게 설명됩니다. 이 영화적 친절함은 곧 살펴보겠지만 작품 자체의 완결성을 떨어뜨릴 위험을 내포합니다. 근친상간의 친오빠를 잃어버려 상심과 결핍에 빠져있던 차에 등장한 낯선 남자는 그 대체물로 그려집니다. 아버지에서 비롯된 억압으로 마음을 나아가 몸을 열지 못하는 미혹한 처녀는 영화 속에서 성적으로 계몽됩니다. 10대 후반의 소녀는 성적 호기심에 충만한 발정 그 자체로 그려집니다. 극중 여성들이 이렇게 각기 다른 양태의 성욕으로 설명되는 반면 그들의 상대인 남성의 성욕은 굳이 설명되지 않고 본유적인 것으로 드러납니다. 2017년작에서 여성의 성욕은 남성의 성욕과 마찬가지로 모호하고 그저 주어진 것으로 그려집니다. 이 모호성을 극적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받아들인다면 영화 자체는 물론 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싶습니다. 정확하게는 부분적이고 왜곡된 이해입니다. 성욕은 인과적 현상이 아니지요. 그냥 주어져서 원할 때는 물론 원하지 않을 때에도 출몰하는 메타 인격적 특성을 보입니다. 그런 특성은 남과 여에게 동일합니다. 남자와 마찬가지로 여자가 어떤 성적 대상에게 끌릴 때 끌린다는 것이 유일한 사실이자 해명일 텐데 남자와 달리 그 이유가 꼭 설명되어야 한다는 1971년작의 접근은 여성에 대한 지나친 몰희에 기반합니다. 게다가 한 남자를 두고 각축을 벌이는 세 여자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연분이 맺어져서 고립되고 불편한 그 공간을 함께 떠나기로 언약한, 즉 이스트우드의 낙점을 받은 여자는 이스트우드로부터 버진 비치라는 욕을 들어먹은 그 억압처녀입니다. 근친 상간녀나 발정난 혹은 까진 어린 암컷이 아니라 결국 처녀가 간택을 받는 해피엔딩은 성욕에 충만한 마초지만 책임질 줄 아는 가부장적 남성성의 전형과 맞닿아 있습니다. 처녀가 승리합니다. 정신적 억압을 뚫고 전 여성을 헌납하는 모범적 여인은 상을 받고 강정한 여인들은 버림받습니다. 그러한 판단을 내리고 집행하는 이는 3명의 여인 모두에게 욕정을 품은, 심지어 극 초반부에 어린 소녀에게 성적인 뉘앙스가 분명하게 드러난 키스까지 한 남성 이스트우드입니다. 같은 해에 발표된 돈 시겔의 영화 더티 해리에서 주인공 해리가 사법체계를 무시하며 정의를 구현하는 모습과 비슷한 구도입니다. 2017년작에서는 여성들의 성욕에 관한 설명이 생략됩니다. 근친상간도 결혼 번역도 없앴습니다. 2017년작의 여성들은 여느 남성과 마찬가지로 이유 없이 모호하고 간절한, 때로 불편한 성욕에 휩싸이는가 하면 확신 없이 섹스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욕과 섹스의 이유가 그 욕망의 주체에게 대체로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해명되지 않은 이유에서 비롯된 결과에 대해 자신에게 주어진 관계망 속에서 책임질 수 있든 없든 스스로 헤쳐나가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편의적으로 정리하면 1971년작에서 대상화의 피동성에 머물러 있던 여성들이 2017년작에서 주체화의 능동성을 구현합니다. 또는 진실에 가깝게 정리한다면 2017년작에서 모든 등장인물은 있을 법한 평범한 인간으로 그려집니다. 즉 1971년작의 남성은 2017년작에서 소멸하고 대신 인간이 등장합니다. 역사주의 대 구조주의. 2017년작에서 인간을 드러내는 연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공간을 채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인간이 인간임을 드러내는 길은 비록 중간지대가 있다고는 하지만 남성 혹은 여성이란 성 정체성과 함께일 때가 많습니다. 즉 인간의 길에는 여성의 길과 남성의 길 외에 제3의 길은 현재 사실상 봉쇄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제가 남성과 여성인 만큼 일단 성소수자 혹은 제3의 길은 논외로 한 논의입니다. 인간이 여성으로서 혹은 남성으로서 인간임을 주장하게 된다고 할 때 2017년작에서 여성의 공간이 관료하고 있음을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코폴라는 인간 역사의 가장 오랜 소수자인 여성의 관점을 관철하기 위해 탈역사주의의, 말하자면 구조주의 공간을 구축합니다. 간단히 말해 2017년작에 제시된 여성의 공간에 던져진 병사가 미국 남북전쟁기의 북군 소속 존 맥버니 상병이 아닌 한국전쟁 시기의 남한병사 김철수 소위라 해도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성과 남성 사이 성적 긴장이 조성되고 해법이 모색되는 또는 파괴에 이르는 1971년작의 안티테제로서 순수한 남녀 문제 혹은 여성 배제의 극복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코폴라는 2017년작에서 1971년작의 역사성을 전면 삭제했습니다. 1971년작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맡은 흑인 여성 노예가 2017년작에서 사라진 것을 두고 코폴라 감독에게 역사의식이 부재하다고 지적한다면 이러한 배경에서 부적절하다는 강경한 반론에 직면할 것입니다. 역사의식의 부재라기보다는 구조주의적 전망을 획득하기 위한 과감한 생략이 코폴라 감독의 의도가 아니었을까요? 1971년작에서 구현한 정도의 어정쩡한 역사주의로는 역사성을 전면적으로 떠안을 수 없습니다. 역사성을 포기함으로써 코폴라는 탈역사적 주제인 여성 문제를 예술적으로 또한 은유로서 형상화합니다. 그가 만든 여성의 공간은 전술한 대로 역사적 맥락을 없애 어떠한 남성, 어떠한 여성을 투입해도 작동합니다. 방백 형식의 내러티브를 통해 관객을 스크린 안으로 끌어들이는 1971년작과 달리 이웃집 풍경을 바라보듯 스크린 밖에서 관찰자의 위치에만 머물러야 하는 2017년작의 구조주의적 냉담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성욕의 원인이 설명되지 않듯 인물 행동의 원인 또한 설명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려지고 관객은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1971년작 감독의 설명은 2017년작의 입장을 채택한다면 과잉 친절이 됩니다. 2017년작은 영화를 시작하면서 1971년작의 남북전쟁 장면을 없애고 몽환적인 숲길을 보여줍니다. 배경음악처럼 울려 퍼지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 또한 병사에서 소녀로 바뀝니다. 남북전쟁 사진을 보여주고 이스트우드로 하여금 전쟁 노래를 부르게 한다고 반전 영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흑인 여성 노예를 등장시켜 억압된 삶을 보여준다고 해서 흑인 노예 문제가 영화의 전면에 자리 잡는 것도 아닙니다. 코폴라 감독이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1971년작은 같은 해에 개봉된 더티 해리의 사촌입니다. 총잡이 마초 이스트우드가 불명료한 역사주의 세례를 받아 거세당한 마초로 변신하여 불쌍하게 죽어난 게 시겔 감독의 매혹당한 사람들입니다. 더티 해리와 마찬가지로 시겔의 매혹당한 사람들은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남성성이 영화의 중심에 떡하고 자리합니다. 거세당한 마초 또한 마초이며 어떤 의미에선 거세당한 마초야말로 더 마초입니다. 반면 코폴라의 매혹당한 사람들은 시겔의 영화에서 소거된 여성을 복원한 한편 또 다른 보편적 관점에서 억압된 남성을 해방하여 인간으로서 여성과 만나게 합니다. 그 만남의 장소가 현재로선 여성의 공간일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코폴라 감독의 매혹당한 사람들을 여성주의 영화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굳이 주의를 붙인다면 인간주의를 붙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